엎드려! 움직이지 마! 총알이 얼음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금 아내의 손을 잡고 두만강 한가운데를 기어가고 있습니다. 영하 20도의 밤. 얼음은 우리 몸무게를 간신히 버티고 있었고 뒤에서는 북한 경비대의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엎드려! 움직이지 마! 총성이 또 한 번 울렸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저는 절대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그래도 자유를 행해주는 거잖아. 하지만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발전소 기술자였고 아내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얼음 위에서 총을 맞으며 도망치게 된 걸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북한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조차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 불빛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중국이야. 죽어도 함께 가자. 그 순간 또다시 총성,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믿기 힘든 탈출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가 왜 이 강을 건너야 했는지,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개월 전, 저는 평양 외곽의 작은 발전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기술자였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죠. 우리는 5평 남짓한 방 하나에서 살았지만 그 작은 공간이 세상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저녁 6시, 저는 발전소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늘 옥수수밥과 김치 한 접시를 준비해 놓고 기다렸죠. 오늘도 고생했어요. 그녀의 그 말 한마디면 하루의 피로가 다 풀렸습니다. 아내는 원래 평양예술단에서 무용수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외모의 춤 실력도 뛰어났지만 아버지가 중국과의 밀무역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성분이 나빠진 겁니다. 북한에서 성분이 나쁘다는 건 평생 감시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퇴근길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처음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확신하게 됐습니다. 집 근처 골목에 서 있는 검은 옷의 남자. 우리 집 맞은편 창문에서 이쪽을 바라보는 시선. 보위부가 우릴 감시하고 있어.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창문 커튼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저도 느꼈어요. 어제는 장마당에서 장사하는데 누군가 계속 저를 촬영하더라고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가 움직인다는 건 단순한 감시가 아닙니다. 뭔가 혐의를 잡으려고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아내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직장 지도원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동무, 대개 애인 아니 부인 말이야. 그 사람, 과거에 대해 좀 알아야겠네. 지도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성분 조사가 다시 들어갔어. 동무도 잘 알다시피 부인의 아버지가 그랬잖아. 혹시 부인도 뭔가 숨기는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말하는 게 좋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수순이라는 걸.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저는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 후 집에 들어섰는데 아내가 창백한 얼굴로 방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쥐어져 있었죠. 이게 뭐야?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눈물만 주르르 흘렀습니다. 저는 그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남한 드라마였습니다. 한국의 거리,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모습들. 이걸 어디서 구한 거야? 예전에 예술단 있을 때 한 선배가 몰래 준 거예요. 그때는 그냥 호기심에 봤어요.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이부 사람이 집에 왔었어요. 저보고 내일 보이부로 출석하래요. 남조선 불법 영상물 시청 혐의로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북한에서 남한 영상물을 본다는 건 반역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최소 노동 단련대 3년, 심하면 정치범 수용 소행입니다. 누가 밀고 한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똑똑똑. 집에 계십니까? 인민부 한성입니다. 저희 부부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USB를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아내는 황급히 그걸 방구석 쌀독 깊숙이 숨겼죠. 문을 열자 보안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동무 부인. 내일 오전 10시까지 보이부 2층 조사실로 출석하시오. 불응시 강제 연행 조치합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 무슨 일로 그러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를 차갑게 노려볼 뿐이었죠. 문이 닫히고 나서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내일 가면 저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저는 아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직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사실 저도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누군가 우리 집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새벽 4시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도망칠 수 있을까요? 이 나라에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선택지는 2가지뿐이었습니다. 아내를 보이부에 보내고 평생 후회하며 살거나 아니면 모든 걸 버리고 탈출을 시도하거나 도망치자. 저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나라를 벗어나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 6시간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이 동네를 벗어나야 해. 지금부터 내 말대로만 움직여. 사실 저는 탈북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국경 근처엔 브로커들이 있어. 돈만 있으면 중국으로 건너갈 수 있대.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집 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위안화 200위안, 장롱 밑에 숨겨둔 달러 50불, 결혼 때 받은 금반지 2개. 이걸로 부족할까요? 아내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게 전부야.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장 평범해 보이는 옷, 눈에 띄지 않는 옷. 너도 화장 지우고 누더기 옷 입어. 가난한 농민처럼 보여야 해.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30분.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살폈습니다. 감시하던 보이부 요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교대 시간인 모양이었죠. 지금이야. 가자. 우리는 뒷골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해산 기차역이었습니다. 거기서 함경북도 무산까지 가야 했죠. 하지만 기차역은 위험했습니다. 검문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으니까요. 기차역 대합실에 들어서자 보안원 2명이 여행 증명서를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증명서 있습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직장에서 몰래 훔쳐온 출장 증명서였죠. 보안원은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발전소 기술자가 왜 무산까지 갑니까? 설비, 수리 때문입니다. 긴급 출장이라. 그 순간 아내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기침. 마치 심하게 아픈 것처럼.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요.
무산에 있는 친척 집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보안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빨리 가시오. 우리는 황급히 대합실을 빠져나와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 안.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무산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보위부 출석 시간은 이미 4시간 전에 지났죠. 이제 수배령이 떨어졌을 거예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더 서둘러야지. 저는 역 근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중년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혹시 그쪽으로 가는 길 아십니까? 그쪽이라는 말은 국경을 의미하는 은어였습니다. 여성은 제 눈을 빤히 쳐다보더니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오늘 밤 11시. 이 주소로 와요. 돈은 준비됐고? 예, 있습니다. 1인당 300 위안. 둘이면 600. 못 내면 거래 없어. 저는 가져온 돈을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200 위안. 달러 50불을 환전하면 부족했습니다. 금반지 이것도 받으시나요? 여성은 반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11시. 늦으면 안 돼요. 그렇게 저희는 운명의 약속을 했습니다. 남은 시간 9시간.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시장 구석에 숨어 벌벌 떨며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매 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밤 10시 50분. 우리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무산시장 뒤편의 허름한 집, 불 꺼진 골목, 개 짖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남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들어와. 말수가 적은 남자였습니다. 방 안에는 우리 말고도 3명이 더 있었죠. 모두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부터 내. 브로커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돈과 금반지를 건넸습니다. 브로커는 반지를 물어보더니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좋아. 그럼 규칙 설명한다. 첫째, 절대 떠들지 마. 둘째, 내 지시에만 따라. 셋째, 걸리면 너희가 알아서 해. 난 모른다. 냉혹한 규칙이었습니다. 출발은 자정. 트럭으로 국경까지 간다. 중간에 검문소 2개 지나간다. 그때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다 죽어. 밤 12시. 우리는 낡은 화물 트럭 짐칸에 올랐습니다. 짐칸 바닥에는 더러운 천이 깔려 있었고 위에는 옥수수 포대들이 덮여 있었죠. 포대 밑으로 들어가. 숨 쉬기 힘들어도 참아. 우리 5명은 포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비좁고 답답한 공간. 숨 쉴 때마다 옥수수 가루가 코로 들어왔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덜컹.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소리. 얼마나 갔을까요? 갑자기 트럭이 멈췄습니다. 검문소다. 절대 움직이지 마. 브로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 밖에서 군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가는 거요? 회령 쪽 시장에 옥수수 팔러 갑니다. 뒤에 뭐 실었소? 옥수수요. 봐도 됩니다. 발소리. 군인이 짐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너무 세게 잡아서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죠. 포대 좀 열어봅시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바스락. 누군가 포대를 만지는 소리. 이제 끝이다. 하지만 그때 다른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그냥 가라 해. 지금 비 오려고 하잖아. 우리도 들어가야지. 알았어. 가.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2번째 검문소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30분쯤 더 달렸을까요? 트럭이 또 멈췄습니다. 마지막 검문소다. 조금만 더 참아. 이번에는 더 철저했습니다. 차 정지. 모두 내려. 군인 서너 명이 트럭을 둘러쌌습니다. 짐칸 수색한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손전등 빛이 포대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꽉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야, 저기 누가 도망간다. 멀리서 외치는 소리. 군인들이 우르르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뭐야? 잡아. 혼란스러운 소리들.
총성까지 들렸습니다. 트럭 운전석에 있던 브로커가 재빨리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이다. 트럭은 검문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지만 그건 브로커가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미끼를 풀어서 군인들의 주의를 돌린 거죠. 1시간쯤 더 달렸을까요? 트럭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다 내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돼. 포대를 걷어내고 밖으로 나오자 차갑고 신선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우리는 산속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나? 저 불빛들. 저게 중국이야. 브로커가 가리킨 곳. 산 너머로 희미하게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2시간만 걸으면 강이 나와. 그 강만 건너면 중국이다. 드디어 두만강이 눈앞이었습니다. 새벽 3시. 우리는 두만강 앞에 섰습니다. 얼어붙은 강은 희미한 달빛 아래 거대한 은색 거울처럼 보였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자유예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얼음은 충분히 얼었어. 하지만 조심해. 중간중간 약한 곳이 있어. 천천히. 소리 내지 말고. 기어서 가. 경비대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시간대는 교대 시간이야. 10분 정도 빈틈이 있어. 그 안에 건너야 돼. 늦으면 죽어. 5명은 일렬로 강 위에 올랐습니다. 얼음은 생각보다 미끄러웠습니다. 저는 내 발로 기다시피 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뒤에서 아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50m쯤 갔을까요?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경비대였습니다. 안 돼, 발각됐어.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빨리 뛰어. 지금 당장. 우리는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탕. 총소리. 얼음 바로 옆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엎드려. 기어가. 저는 아내를 바닥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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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된 총성. 총알들이 얼음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쏜다. 경비대의 고함 소리.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체포당합니다. 체포당하면 정치범 수용소행입니다. 계속 가. 죽어도 앞으로.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기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탕. 이번 총알은 제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죠. 여보, 무서워요. 눈 감고 내 손만 잡아. 놓지 마. 우리는 계속 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드르르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안 돼, 얼음이. 앞서 가던 사람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쩍. 얼음이 갈라졌습니다. 으아아악. 앞에 있던 남자가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 그는 팔을 휘저으며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빠져. 브로커는 냉정하게 말하며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꽉 잡고 갈라진 얼음을 피해 옆으로 기어갔습니다. 하지만 총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탕, 탕, 저기다, 쏴. 경비대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아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100m, 70m, 50m. 중국 땅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탕. 또 다른 총성. 이번엔 제 뒤에 있던 사람이 맞았습니다. 비명, 소리. 하지만 저는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우리도 끝입니다. 거의 다 왔어. 힘내. 30m, 20m, 10m. 드디어 강둑이 보였습니다. 올라가. 빨리. 저는 아내를 먼저 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필사적으로 기어 올랐습니다. 탕, 탕. 총알이 계속 날아왔지만 이미 우리는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해냈어요.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땅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땀과 얼음물로 범벅이었고 손은 피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강 건너편에서는 경비대가 총을 겨눈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쫓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는 중국이었으니까요. 이제 자유인가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다는 걸. 중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허름한 농가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사흘만 숨어 있어. 그 뒤에 한국 가는 루트 알려줄게. 사흘이요? 왜요? 지금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 단속이 심해. 공안들이 국경 지역 다 뒤지고 있어. 지금 움직이면 바로 잡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북송이지. 뭐? 북송. 북한으로 강제 송환. 그건 곧 정치범 수용소를 의미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전한 거죠? 그건 장담 못해. 조심해야지. 브로커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창고는 춥고 어두웠습니다. 볏짚 더미 사이에서 우리는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이제 괜찮을까요? 아내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조금만 참자. 하지만 사흘은 끝없이 길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없어서 창고 구석에서 해결해야 했죠. 가장 무서운 건 밖에서 들리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차 소리, 발소리, 중국어로 외치는 소리들. 탈북자 찾고 있다. 신고하면 포상금. 공안의 목소리였습니다. 숨소리도 내지 마. 저는 아내의 입을 막았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창고 문을 흔드는 소리. 여기도 확인해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문은 잠겨 있었고 공안들은 곧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준비됐어. 오늘 밤 출발한다. 어디로요? 일단 연변 쪽으로 가. 거기서 위조 서류 만들어서 기차 타고 남쪽으로 내려갈 거야. 한국까지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한 달, 늦으면 모르지. 운 나쁘면 중간에 잡힐 수도 있고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트럭에 실렸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인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건넨 위조 신분증. 제 얼굴과 비슷하게 생긴 중국인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중국어 한마디도 못하면 들켜. 절대 말하지 마. 벙어리인 척해. 연변까지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중간에 검문을 3번이나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브로커가 시킨 대로 멍하니 앞만 바라봤습니다. 다행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연변에 도착한 다음 날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숙소 근처에서 공안 단속이 시작된 겁니다. 모두 신분증 검사. 공안들이 집집마다 들이닥쳤습니다. 빨리 도망쳐.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거기서 공안이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뛰어. 우리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좁은 골목, 널려있는 빨래들, 쓰레기통들, 뒤에서 공안들이 쫓아왔습니다. 쪼아쪼 다음은 저들을 잡아. 중국어 고함 소리. 저는 아내를 끌고 골목을 빠져나가 복잡한 시장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한 가게 뒤편으로 숨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여기 안전할까요? 모르겠어. 일단 숨자.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지만 브로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모르겠어. 일단 여기를 벗어나야 해. 그렇게 우리는 중국 땅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도 없이, 돈도 거의 없이, 언제 잡힐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려 쓰레기통을 뒤졌고 잠은 폐가나 공원 벤치에서 잤습니다. 어느 날 조선족 할머니 한 분이 우리를 몰래 도와주셨습니다. 너희들 북에서 왔구나. 여기 있으면 안 돼. 곧 잡혀. 할머니는 작은 돈과 함께 한 장의 전화번호를 건넸습니다. 이 사람한테 전화해. 한국 가는 길 알려줄 거야. 그 전화번호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준 전화번호.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공중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북에서 오신 분이죠? 전화 너머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예, 저희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위치를 말하자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오늘 밤 누가 갈 겁니다. 그날 밤 정말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는 우리를 차에 태워 어느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여긴 안전합니다. 여기서 한 달 정도 지내다가 태국으로 갈 겁니다. 태국이요? 네. 북한 사람들은 중국에서 직접 한국 못 가요. 태국 같은 제3국으로 가서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보호 신청해야 합니다.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한 달 뒤 우리는 위조 여권을 받았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으로 위장의 비행기를 타고 태국으로 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꿈만 같아요.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어. 조금만 더 참자. 태국 공항에 도착하자 대기하던 사람이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는 못 데려다 줍니다. 태국 경찰에 자수하세요. 그럼 이민국 구금소로 가고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면 됩니다. 자수. 이상하게 들렸지만 그게 정식 절차였습니다. 우리는 경찰서 앞에 섰습니다. 들어갑시다. 영어도 태국어도 할 줄 몰랐지만 손짓발짓으로 설명했습니다. North Korea Refugee. 경찰은 우리를 이민국으로 넘겼고 우리는 구금소에 수용됐습니다. 철창 안.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죠. 이제 거의 다 온 거 맞죠? 응. 이제 진짜 끝이야. 구금소에서 이틀을 보낸 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죠?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 거치시면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아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정말 해냈네요. 응, 해냈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자유가 뭔지 알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공항 직원의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 새로운 말투, 새로운 문화, 모든 게 낯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마트 캐셔로 일하죠. 우리는 작은 원룸에서 살지만 북한에서의 5평짜리 방보다 100배는 더 넓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으니까요. 며칠 전, 저는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서울의 불빛들,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 아내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한 거죠? 응, 잘했어. 그날 밤 두만강 위에서 총알이 날아오던 그 순간. 그때 우리가 포기했다면 지금 이 행복은 없었을 겁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주세요. 세상 어딘가에는 이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저처럼 운 좋게 탈출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도 북한에 남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언젠가 북한 땅에서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때까지 저는 이 자유를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트럭에 실렸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인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건넨 위조 신분증. 제 얼굴과 비슷하게 생긴 중국인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중국어 한마디도 못하면 들켜. 절대 말하지 마. 벙어리인 척해. 연변까지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중간에 검문을 3번이나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브로커가 시킨 대로 멍하니 앞만 바라봤습니다. 다행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연변에 도착한 다음 날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숙소 근처에서 공안 단속이 시작된 겁니다. 모두 신분증 검사,
공안들이 집집마다 들이닥쳤습니다. 빨리 도망쳐.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거기서 공안이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뛰어. 우리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좁은 골목, 널려있는 빨래들, 쓰레기통들, 뒤에서 공안들이 쫓아왔습니다. 쪼아쪼다만 저들을 잡아. 중국어 고함 소리. 저는 아내를 끌고 골목을 빠져나가 복잡한 시장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한 가게 뒤편으로 숨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여기 안전할까요? 모르겠어. 일단 숨자.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지만 브로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모르겠어. 일단 여기를 벗어나야 해. 그렇게 우리는 중국 땅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도 없이, 돈도 거의 없이, 언제 잡힐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려 쓰레기통을 뒤졌고 잠은 폐가나 공원 벤치에서 잤습니다. 어느 날 조선족 할머니 한 분이 우리를 몰래 도와주셨습니다. 너희들 북에서 왔구나. 여기 있으면 안 돼. 곧 잡혀. 할머니는 작은 돈과 함께 한 장의 전화번호를 건넸습니다. 이 사람한테 전화해. 한국 가는 길 알려줄 거야. 그 전화번호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준 전화번호.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공중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북에서 오신 분이죠? 전화 너머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예, 저희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위치를 말하자.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오늘 밤 누가 갈 겁니다. 그날 밤 정말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는 우리를 차에 태워 어느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여긴 안전합니다. 여기서 한 달 정도 지내다가 태국으로 갈 겁니다. 태국이요? 네. 북한 사람들은 중국에서 직접 한국 못 가요. 태국 같은 제3국으로 가서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보호 신청해야 합니다.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한 달 뒤 우리는 위조 여권을 받았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으로 위장의 비행기를 타고 태국으로 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꿈만 같아요.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어. 조금만 더 참자. 태국 공항에 도착하자 대기하던 사람이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는 못 데려다 줍니다. 태국 경찰에 자수하세요. 그럼 이민국 구금소로 가고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면 됩니다. 자수. 이상하게 들렸지만 그게 정식 절차였습니다. 우리는 경찰서 앞에 섰습니다. 들어갑시다. 영어도 태국어도 할 줄 몰랐지만 손짓발짓으로 설명했습니다. North Korea Refugee. 경찰은 우리를 이민국으로 넘겼고 우리는 구금소에 수용됐습니다. 철창 안.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죠. 이제 거의 다 온 거 맞죠? 응. 이제 진짜 끝이야. 구금소에서 이틀을 보낸 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죠?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 거치시면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아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정말 해냈네요. 응, 해냈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자유가 뭔지 알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공항 직원의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 새로운 말투, 새로운 문화, 모든 게 낯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마트 캐셔로 일하죠. 우리는 작은 원룸에서 살지만 북한에서의 5평짜리 방보다 100배는 더 넓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으니까요. 며칠 전, 저는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서울의 불빛들,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 아내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한 거죠? 응, 잘했어. 그날 밤 두만강 위에서 총알이 날아오던 그 순간. 그때 우리가 포기했다면 지금 이 행복은 없었을 겁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주세요. 세상 어딘가에는 이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저처럼 운 좋게 탈출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도 북한에 남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언젠가 북한 땅에서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때까지 저는 이 자유를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